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수멜링 코어TV의 명상하는 의사 닥터송. 네, 저는 명상하는 교사 힐링 소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벌써 금요일이네요. 네. 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네, 참 많은 일들이 좀 있었던 한 주간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또 주말에 또 비가 또 많이 온다 그러죠? 네, 다들. 비 피해 네. 없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다가오는 주말에도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고요. 네. 다들 저희 시청자분들은 무사히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수담님은 좀 네. 어떠셨는지 지난 방송 네, 잠깐 한번 네네. 떠올려 볼까요? 복습이요? 네. 해야죠. 아마 지난 시간이 조금 생소하셨을 수 있어요. 내용 자체가.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굉장히 또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연 현상과 어떻게 보면 그 인체 에너지 센터,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닮아 있고 어떤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 보이기는 하는데 딱 마음에 딱 와닿지는 않으실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지 그쵸. 않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저도 이해를 합니다. 네. 소담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좀 많이 네. 이쪽을 접해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낯설지는 않으셨나요? 않고 저는 오히려 더 들으면서 더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나름 좀 감동받은 부분도 있고 했는데, 네, 여러분들도 많이 명상도 하시고, 또 이런 것을 이렇게 뭐 역사적으로도 증명해내시는 분들도 뭐 계시고, 좀 여러분들 계신데, 이런저런 그런 것들 좀 접하다 보시면 좀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시는 부분도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그냥 어떤 단순히 어떤 믿음 차원에서 어떤 이제 자연에 대한 경외 차원에서 이렇게 내려져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주와 우리 인간의 어떤 관계, 인체의 관계, 어떤 삶과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어떤 깊은 통찰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개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많이 느낍니다. 뭐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사실 최근에 뭐 양자역학이나 뭐 물리학 같은 그런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전혀 얼토당토 않은 그런 얘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사실 지금에 와서 보면 의외로 일리 있던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발견이 되고 있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물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기반이 돼서 다시금 재조명받는 그런 시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그런 의식의 갭을 좀 메꾸기 위한 갑자기 너무 비약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운 마음에 제가 그 갭을 좀 메워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프랙탈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요. 사실은 양자화 시킨다 하는 그런 개념과 또 프랙탈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좀 유사한 개념이에요. 애초에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주나 어떤 자연 현상을 굉장히 작은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보편적인 어떤 원리들을 찾게 되는 그런 부분하고 좀 맥락이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별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느냐, 그런 부분이 좀 다를 뿐이지 막상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이론의 그런 이제 공통적인 부분을 이제 같이 보다 보면은 굉장히 닮아 있다는 막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양자역학의 어떤 기본 개념, 양자화라고 하죠. 그런 양자화의 기본 개념과 프랙탈 이론의 기본 개념인 프랙탈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이해를 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담님은 네.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도 뭐, 예, 들어본 지 뭐 오래된 건 아니지만, 네네. 요즘 들어 좀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유튜브에도 되게 많이 나오기도 그쵸. 하고. 아마 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에 양자역학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떤 현상적인 부분에 좀 치우쳐져 있지 않나. 어떤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를 하고서 그런 현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볼 때 좀 더 깊이 있게 이해가 좀 가능한 것 같아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 한번 오늘 다뤄볼 테니까 오늘도 아마 생각보다 굉장히 물리학이라고 하는 어떤 어려운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다. 네. 우리의 삶과 일상에 굉장히 밀접하구나 이런 부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이해 폭이 많이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죠. 네. 양자역학과 프랙탈의 세계로 사실은 우리 삶과 어떻게 보면 자연, 우주가 그런 프랙탈적인 특성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네.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 양자의 세계, 미시적인 세계죠. 굉장히 작은 입자의 세계에서도 어떤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 아마 오늘 같이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슬라이드 한번 가볼게요. 자, 양자화, 자, 퀀티제이션.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그런 용어죠. 지금 처음 봤어요. 네. 양자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아마 꼭 한 번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양자역학 하니까 다 양자역학이라고 하면 어떤 우주의 어떤 그런 현상들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끝판왕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데 사실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간단한 개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주를 무한히 작은 단위로 계속 잘게 쪼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은 단위를 점점점 이제 연구하고 밝혀 들어가다 보니까 우주가 굉장히 연속적으로 돼 있다고 예전에는 생각을 했고 그런 어떤 불연속적인 특성을 갖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작은 입자의 세계에서는 어떤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 연속적인 값을 가질 것만 같은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불연속적인 그런 값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게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구간 나눠져 있다. 아니면 쪼개져 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양자화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제가 우리의 가장 익숙한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간단히 한번 읽어볼게요. 고전 역학에서는 모든 물리량이 연속적인 값을 갖는 반면에 양자역학에서는 물리량이 띄엄띄엄한 값만을 갖는다. 이를 물리량의 양자화라고 부른다. 가장 대표적으로 에너지 양자화를 들 수 있고 궤도 각운동량의 양자화, 그리고 고전적으로는 상응하는 개념이 없는 스핀의 양자화도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요. 처음에 조금 되다가 모르겠다 싶네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쓰니까 네.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더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 요거는 조금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양자역학이 탄생하게 된 어떤 계기 중에 물질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했던 어떤 원자를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이제 과학적인 연구 탐구 과정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맨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작은 입자 덩어리로 생각을 했던 게 나중에 보니까 양성자와 전자라고 하는 그런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양성자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어떤 궤도를 가지고 돌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또 생각이 되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불연속적인 어떤 에너지 그런 이제 값을 가지고서 궤도를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연속적인 게 아니라 이제 0, 1, 2, 3, 4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궤도화돼서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또 원자 모형에 대한 그런 부분이 또 변화가 됐고, 최근에는 그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죠. 전자의 위치를 완벽하게 특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확률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게 밝혀져서 원자의 궤도를 이제 확률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 나와서 그거를 이제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확률로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 최근에 이제 양자역학에서 이제 밝혀진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찾아낸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전자 궤도의 양자화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이제 모식도로 표현을 한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자핵을 중심으로 동심원 모양으로 일정한 어떤 궤도를 가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데, 에너지의 어떤 특정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구간이 나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에너지가 양자화된 주 양자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대까지 어떤 그런 에너지 값을 가지는 그런 에너지 띠가 존재를 하는 거죠. 구간이.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물리학자들이. 그러면서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전자가 더 상위에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렇게 내려올 때 빛을 방출을 한다고 하거든요. 전자기파를. 그게 이제 스펙트럼을 빛을 이렇게 이제 찍게 되면은 선 모양의 띠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연속적인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선 모양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을 이제 발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불연속적인 값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어떤 틀을 형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물리학에서 굉장히 좀 기초적인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을 기본 개념으로 해서 탄생을 한 것인지, 어떤 학문인지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세상과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트이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통찰력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료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원자의 궤도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껍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껍질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달걀 껍질, 양파 껍질 그런 것처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어떤 막 같은 거를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자 궤도가 이런 어떤 껍질 형태로 해서 층층이 돼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아마 많이 배우셨을 건데 주기울표라고 하는 게 나왔죠. 원자의 어떤 주 양자수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 껍질의 그런 이제 수에 따라서 원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원자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한 게 이제 주기울표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전자가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이제 에너지의 어떤 레벨에 따라서 채워지는 그런 순서도 있다고 하거든요. 왼쪽은 이제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요거는 그거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원소들의 그런 분류표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개념도 결국에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 전자가 어떤 특정 궤도에서만 움직인다는 거, 정수나 반정수 값을 가지는 어떤 그런 특정 궤도에서만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이런 개념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자, 제가 지지난 방송인가요? 네. 그때 우주의 기본 입자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계속 더 작은 입자를 찾고 하다 보니까 우주의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게 페르미온과 보손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다. 그 중에서 보손은 어떤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이라고 하죠. 뭐 핵력, 그렇죠? 강력, 양력, 뭐 전자기력, 중력 같은 그런 자연계의 힘을 매개하는 어떤 입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광자, 포톤이죠. 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페르미온 같은 경우는 전자가 가장 대표적인데 일종의 물질계를 구성하는 게 페르미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는 어떤 힘을 매개하는 그런 입자가 보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아마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어서 아마 그 정도 내용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이제 오른쪽 도표를 보면 굉장히 잘 정리를 했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 도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그 12가지의 페르미온 입자가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힘을 매개하는 4가지 입자, 보손 입자가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4가지 입자가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장 가운데 힉스 입자의 그런 보손이라고 해서 물체의 어떤 원자나 이런 입자들의 질량을 부여를 한다고 해요. 질량을 부여하는 그런 아주 특수한 입자가 있는데 이게 또 물리학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신의 입자라고도 불리는 그런 힉스 입자라는 게 이렇게 가장 가운데 이렇게 배치를 이제 시켰는데 굉장히 잘 설명한 도표 같아서 제가 이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좀 한눈에 보기 쉽죠. 이런 도표를 보니까. 그래서 물질계를 이루는 거, 우리의 인체와 같은 어떤 물질계를 구성하는 페르미온, 대표적인 건 전자가 있고 이 페르미온 입자들은 일정 공간을 차지하면서 서로 겹쳐지질 않는다. 겹쳐질 수가 없고 일정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 그게 가장 특징이라고 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부피나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물질계를 구성하는 거는 이 페르미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보손, 광자같이 빛 같은 거는 서로 겹쳐질 수가 있고 한 공간을 같이 겹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돼서 어떤 에너지를 방출시킬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레이저를 제가 한번 예로 드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빛의 특성, 우리의 의식의 특성도 약간 빛처럼 이렇게 한 점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질 수 있다는 부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부분은 앞으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 가지 부분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아마 명상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런데 우주를 더 쪼개보니까 그 최소 단위 입자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더 쪼개질 수가 있는 거예요. 끝이 없이 계속 쪼개지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끈이론이라고 하죠. 진동하는 아주 작은 끈으로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 입자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촉근 이론이라고 해서 사실 물리학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그런 이론이고 그게 이제 5가지의 촉근 이론이 존재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요거를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M리론이라고 해서 멤브레인, 막을 뜻한 어떤 M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이론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중에 나온 또 M리론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하여튼 우주가 진동하는 아주 작은 끈이나 아주 작은 막 같은 거의 진동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파동이라고 하는 현상이 저런 끈의 진동이나 막의 진동에서 발생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모든 종류의 입자나 물질을 이루는 어떤 그런 근원적인 부분이 된다는 게 지금의 어떻게 양자역학의 발전 과정이죠. 그래서 세상을 쪼개서 아주 작은 단위로 어떤 구성 요소들을 계속 이렇게 잘게 쪼개서
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끝이론이나 막이론까지도 이렇게 네. 나오게 된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죠. 예,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렇게 발전해온 어떤 큰 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예, 이런 과정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예, 전자공학이나 전자기학 같은 데서도 양자화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날로그 양, 즉 단절 없이 연속된 변화량을 뭐 일정한 폭 델타로 불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유한계의 레벨로 구분하고 각 레벨에 대하여 각각 유니크한 값을 부여하는 것을 양자화라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네. 너무 어려우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변환시킬 수가 있다. 네. 예, 이런 개념을 양자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의 어떤 이미지, 연속적인 어떤 사진 같은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볼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오디오, 이제 소리의 파형이 이렇게 연속적인 어떤 값을 가지는 것을 그거를 이제 양자화시켜서 불연속적인 값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서 결국 소리도 데이터 값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런 개념도 양자화라고 한다. 예, 예,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은 결국은 연속적인 값을 불연속적인 어떤 값의 집합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다. 정묘화 같은 느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그 부분 한번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해서 저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불규칙적인 어떤 불연속적인 값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켜서 디지털로 변환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요걸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오디오 파동을 이제 그 양자화 시키는 어떤 이제 비트수라고 하죠. 예.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하게 하다 보면은 아날로그 파형에 근접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비트 수가 점점점 커지면서 좀 더 정교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컴퓨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발전해 왔죠, 지금까지. 네. 그래서 어떤 디지털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거의 아날로그 연속적인 값에 근접할 정도로 굉장히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양자화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밀접한. 네. 간단하고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자, 네, 너무 익숙한 개념이죠. 네, 정말 기초적인 개념이죠. 네. 신기하네요. 근데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도 양자화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몸도 그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와서 지금 사실 과학자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점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막 움직이는 듯한 네, 홀로그램. 그런 홀로그램 우주론이라든지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화 매트릭스. 네. 매트릭스가 뭐냐면은 사실 수학에서 행렬을 의미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숫자를 병렬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거를 이제 표현한 걸 행렬이라고 하는데 결국 핵심은 어떤 숫자와 같은 어떤 데이터로서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보화된 일종의 가상현실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언어가 매겨져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런 추측을 이제 과학자들 하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영화화해서 나온 게 매트릭스 같은 영화죠. 네, 그게 이런 양자화라고 하는 개념에서 탄생을 한 겁니다. 네, 굉장히 재밌죠. 네. 자, 근데 그럴 듯하네요. 자, 요게 이제 픽셀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사진이나 이미지를 작은 픽셀로 우리가 쪼개서 볼 수가 있죠.
네, 다음 또 보시면은 자, 요즘에 재테크하느라 관심이 많으시죠? 아, 네. 자, 주식. 주식 이렇게 되면 좋죠. 네, 대한민국에서 아마 주식을 안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주식도 보면은 네. 매 순간, 네. 그리고 매 시간, 그리고 하루하루, 더 뭐, 아니면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의 그런 네. 어떤 불연속적인 데이터 값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 값을 계속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함수할 수가 있고, 나중에는 주식도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그런 예측이라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예측하는 데 있어서 파동 이론이 또, 네. 파동 이론이 또 쓰이고 있죠. 파동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멀리서 많은 어떤 데이터 값을 가지고 멀리서 바라보면 네. 어떤 연속적인 어떤 함수의 그런 파동 함수의 그런 모양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하루하루나 아니면 매 분을 이렇게 쪼개서 가까이서 데이터로 보면 이렇게 불연속적인 어떤 데이터들의 연속 값인 거죠. 좋죠. 예. 네. 일종의 선형 함수와 비선형 함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하고도 좀 연관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재테크에서 가장 익숙한 주식조차도 사실은 이런 파동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이런 것도 사실은 양자화의 개념하고도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잘게 쪼개서 보면 데이터지만 그 값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보면 어떤 파동 함수와 같은 연속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흐름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닮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자, 그래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도 네. 파동 공부를 해야 돼요. 네. 물리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썸네일 네. 이걸로 하시고 그러셨어요. 예, 사실 물리 어떻게 보면은 주식의 대가분들도 네. 물리학에서 어떤 이런 파동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트릭스. 네. 네. 영화 매트릭스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비슷한. 영어를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이라 뜻인 거라. 네, 이게 수학에서 행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네. 네. 어떤 꿈에도 몰랐는데. 네, 네. 몇 가지 숫자의 나열, 배열로 네,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게 행렬이라고 하는 건데, 이 우주가 이런 데이터로 표현된 게 아닐까. 삐리삐리삐리. 일종의 가상현실이나 어떤 시뮬레이션 된 보고 어떤 있는 거니까. 그런 형태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강력히 하는 그런 과학자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양자화 시킨다고 하는 네. 뭔가 잘게 쪼개서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탄생부터 발전까지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서 사실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미리 보시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동양 네. 철학이 좀 많이 생각이 나요. 네.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지금에 이르러서 사실 네. 서양의 어떤 과학자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좀 네. 엘리트한 그런 네. 분들이 동양 철학에 매료되는 이유가 네. 너무 동양 철학하고 닮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100%왜 그런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너무 닮아 있다는 거. 네. 들으면 네. 그런 생각이 저절로 저도 네. 떠올라요. 그래서 서양에서 과학적으로 이걸 밝혀냈다면 동양에서는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 걸 알게 되지 그렇죠.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제 생각은 결국에는 어떤 우주를 바라보면서 어떤 그런 네. 부분들과 인체를 이제 체험을 하면서 인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연구하고 체험한 그런 부분들이 바탕이 돼서 어떤 저런 개념들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저만 해도 이제 사실은 명상 오래 하다 보니까 인체에서의 어떤 그런 에너지적인 현상에 대해서 체험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와닿고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물리학적인 개념을 같이 공부를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사실 체험은 하는데 뭔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양자역학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또 추론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 현상조차도
절대 이게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긴 건지 운동이 살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거는 사실 동양과 서양의 학문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지향점이 같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예. 연결돼 있고 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작은 걸 쪼개서 우주를 무한히 쪼개서 보려고 했는데 전체 그림을 이해하게 되는 그렇죠. 어떤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참 신기하거든요. 예. 극과 극이 통한다고 하죠. 열심히 연구하신 사실 보람이 있는 거죠. 그쵸. 집요하게 끝까지 연구를 해낸 결과 전체에 대한 이해를 네.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사실은 뭐 100% 밝혀내지 못했지만 많이 근접해 가고 있다는 네.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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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준비한 게 많아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네. 요거는 뭐 양자 컴퓨팅, 뭐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이진법 0과 1이라고 하는 두 가지 숫자의 조합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뭐 컴퓨터나 이런 데서 활용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중간값, 네. 모호한 그 중간값까지 네. 해서 일종의 삼진법 같은 개념이죠. 네. 0과 1이라고 하는 서로의 대칭적인 하나의 그런 숫자가 있다면 그 중간에 그 경계가 모호한 그런 숫자 값을 양자역학의 개념을 이용해서 그거를 데이터를 처리를 하니까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고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어떤 양자 컴퓨터 기술이죠. 뭐 이것도 그 정도만 알면 되세요. 뭐 너무 대중화는 뭐 지금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상당히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의 어떤 기술의 발전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우리의 인체에 대한 물음이죠. 네. 사실 우주랑 자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체도 우주의 일부분이고 자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우주가 이렇게 쪼개져 있다, 양자화되어 있다는 게 맞다면은 우리의 인체도 그렇지 않을까? 네. 이런 물음표를 한번 던져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뭐 좀 뒤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체를 이렇게 양자화된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그거를 운동치료에 접목한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삼축 운동치료라고 해서 일본의 한 어떤 학자분이 그런 운동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해놨는데 어떤 이런 물리학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운동치료를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은 혁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제가 따로 한번 준비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의 인체도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한번 그런 물음표를 던질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어떤 임상이나 치료, 어떤 운동요법 같은 데 응용을 했더니 실제로 물리학의 법칙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하고 인체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도 물리학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서 바라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이것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멋지네요. 자, 네.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이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과 마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 부분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건 또 뭔가요? 네. 이게 무수히 여러 가지 파동의 형태를 표현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나 의식, 네. 생각 이런 것들도 이런 파동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사실 요즘에는 과학적인 증거도 많이 발견되고 있고 우리의 감정도 어떤 특정 파형을 이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물에다가 우리가 어떤 감정을 품었을 때 물의 결정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식물에도 어떤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품느냐에 영향을 준다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 있었죠. 식물에다가 전극을 연기해서 이렇게 칼을 쥐어줬더니 식물한테 안 좋게 하거나 안 좋은 마음을 품거나 한 경우에 식물이 약간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잘해주고 이렇게 좋은 마음 품어준 사람한테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 의식도 결코 예, 우리 이런 파동적인 부분, 어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그런 우주의 기본적인 어떤 끈이론이라든지 뭐 막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에 가졌던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잠깐 넘어와 보시면 마음과 의식, 감정이나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어떤 영역으로 이제는 점차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주 작은 미시세계를 연구하다 찾았는데 네. 좀 더 큰 자연이랑 우주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때 이제 나오게 된 개념이 프랙탈이라고 하는 거죠. 예. 프랙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기 제가 또 자료를 예, 찾은 거 한번 설명을 드리면 프랙탈 또는 프랙털은 일부 작은 조각이 전체와 비슷한 기하학적인 형태를 말한다. 이런 특징을 자기 유사성이라고 하며 다시 말해 자기 유사성을 갖는 기하학적인 구조를 프랙탈 구조라고 한다. 예, 뭐 분우와 망델루브가 처음으로 쓴 단어라고 하고요. 이 어원이 중요하죠. 결국은 조각났다라는 뜻, 어떤 조각이라고 하는 예, 쪼갠다는 의미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있죠. 예, 그런 라틴어의 형용사 프랙투스에서 나온 말이 프랙탈이라는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랙탈 구조는 자연물뿐만 아니라 어떤 수학적인 분석이나 생태학적인 계산, 어떤 공간을 나타내거나 차원을 분석하는 데도 쓰인다고 하고요. 뭐 음악을 분석하는 데도 쓰이고 굉장히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리학에서 이제 혼돈 이론,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카오스 이론을 설명하는 데도 이런 프랙탈 이론이 같이 활용되어지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수학적으로도 이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수학이나 기하학에서 이런 프랙탈 개념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뭐 컴퓨터 예술이나 과학, 공학에서도 많이 활용이 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예로는 번개라든지 강줄기, 산호, 그리고 구름, 그다음에 뭐 브로콜리도 그런 게 있대요. 프랙탈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게. 그리고 뭐 산맥이라든지 뭐 혈관, 그다음에 우리 이제 숨 쉬는 폐가 이렇게 기관지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그렇게 분화되는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다 프랙탈적인 그런 특성을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네. 자, 이런 꽃잎 같은 경우도 그냥 불규칙하게 피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과 이전에 어떤 값을 더했을 때 그 다음 값이 나오는 어떤 그런 수열의 하나의 형태인데 그런 법칙을 따라서 어떤 잎이 나거나 잎사귀가 난다든지 이런 배열들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런 꽃잎 같은 경우도 프랙탈적인 배열이 보이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해바라기 씨의 배열이라든지, 예, 이런 꽃잎도 예, 이런 어떤 피보나치 수열의 어떤 그런 배열을 따르면서 어떤 특정한 어떤 기하학적인 이런 형태를 띠는 거죠. 예, 달팽이 껍질도 굉장히 좀 그런 형태를 닮아 있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아까 그 브로콜리인데, 대표적으로 좀 프랙탈적인 형태를 보이는 어떤 식물인데, 좀 다른 브로콜리. 예, 조금 다른 브로콜리인데, 예, 아까 설명드린 그 브로콜리가 이런 형태죠. 이렇게 생겼네요. 네. 자, 아까 구름도, 불규칙한 구름도 프랙탈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했는데, 뭐, 구름 중에서도 이제 태풍의 구름을 보여주는 건데, 이런 것도 굉장히 닮아 있죠. 태풍이랑 뭐 예전에 제가 코어를 설명드릴 태풍을 말씀드리기도 했고 뭐 은하라든지 아니면 블랙홀도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 예. 일종의 프랙탈적인 특성을 가진 어떤 자연이나 우주 예, 형태인 거죠. 예, 이게 이제 나선 은하의 형태인데
어떤 기하학적인 구조를 갖는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우주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프랙탈적인 특성을 가지는 그런 은하가 많이 보인다고 하고요. 요거는 조금 더 추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같은 형태의 어떤 부분들이 계속 반복돼서 하나의 전체의 구조를 이루는, 한눈에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죠? 요런 사진도 보시면 좋고. 자, 조금 더 나아가서 항상 이런 부분들이 자연과 우주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 우리 인간의 인체, 인체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염색체죠. 세포의 핵을 이루는 그런 염색체라고 하죠. 크로모즘이라고 하는데, 그게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이렇게, 아까 끈이론 말씀을 드렸는데, DNA도 어떤 끈이 돌돌돌 말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쪼개서 봤더니, 그런 4가지 염기 서열로 해서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최근에는 유전자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유전자 가위라고 하죠. 요 끈을 잘라서 이어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합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까지 이제 발달을 했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떤 생물학이나 의학의 발전도 물리학적인 발전과 굉장히 닮아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건 어떤 우주가 굉장히 작은 어떤 단위가 전체도 공통적으로 어떤 속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응용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나 염색체에도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도 재밌네요. 자, 우리 세포막 안에 세포핵이 있고, 세포핵 안에 저렇게 크로모즘이나 유전자가 저렇게 똘똘 실타래처럼 돌돌돌 말려 있다. 그냥 우주가 있는 거네요. 우리의 세포도 약간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좀 많은 자료들을 오늘 보여드렸거든요. 어때요? 한번 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되죠. 뭐 다는 한다고 뭐 할 수 없지만. 사실 각각의 이제 깊은 전문 분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방대한 수학적인 계산과 물리학적인 어떤 이론과 원리들이 다 숨어져 있지만, 그거를 큰 관점에서 이렇게 축약해서 보면 결국엔 쪼갠다. 그리고 연속적인 게 아니라 불연속적이다. 그게 우주의 보편적인 속성 같다는 게 어떤 양자역학과 어떤 이런 프랙탈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인지하고 있는, 아니면 이제 감각으로 느끼는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공간이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런 것도 연속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불연속적인 특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어떤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중요한 어떤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의식에 대해 탐구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명상을 하시다 보면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감정, 어떤 생각, 아니면은 이제 몸에서 느껴지는 어떤 에너지적인 어떤 현상이나 감각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시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생각을 하시다 보면 결국 이런 물리학적인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도 사실은 아까 전자가 에너지 레벨, 준위에 따라서 이렇게 불연속적인 그런 형태의 값을 갖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의식의 차원도 연속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각각의 수준에 따라서 불연속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어떤 에너지적인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공간에 점유하고 있지만 다른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끌어당김의 법칙에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크릿에서 말하고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같은 공간에서 중첩되어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어떤 특정한 형태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건데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부분도 네. 예,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 영역이 어떠냐에 따라서 네. 영역에 맞는 것들이 끌어당겨진다는 그쵸. 거죠. 네. 생각과 감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체의 어떤 에너지적인 상태, 그게 겉으로 드러난 가장 중요한 현상이 사실 호흡이죠. 호흡. 네. 네. 호흡은 사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페르미온이라고 하는 어떻게 우주를 구성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입자 중에 어떤 페르미온적인 특성을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입자, 전자, 예, 일렉트론이라고 하죠. 전자를 흡입하는, 문물을 흡수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일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몸은 어떤 그런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리학적인 그런 법칙들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몸과 인체를 이해하는 데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우리의 의식은 보손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광자라고 했죠. 예, 우리의 의식도 일종의 빛처럼 예, 그런 특성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한 점에 이렇게 수렴하고 모여질 때 굉장히 큰 어떤 힘이 생기고 에너지적인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집중력이라고 말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마음의 힘이 네. 크다고, 사람의 마음이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뭐 하시잖아요. 네. 마음의 힘이 네, 그게 우리의 세포가 뭐 60조 개 뭐 넘는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 다 분산이 돼 있어요. 전신에. 근데 그거를 하나로 모으게 되면 레이저를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처럼 굉장히 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의식 집중을 위해서는 일단 우리의 호흡에 먼저 의식을 집중하고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코어를 인식을 하고 코어라고 한 점에 돋보기로 이렇게 빛을 집중하듯이 하나로 집중이 되어질 때 어떤 큰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이 가동하는 느낌처럼. 그렇죠. 보일러가 가동하는 느낌. 인체라고 하는 아주 정교한 그런 전자기적인 시스템, 에너지적인 어떤 시스템을 비로소 우리가 가동시키고 운용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 몸 사용 설명서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하긴 내 코어 사용 설명서 그쵸.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도 우리가 운전하려면 열쇠 꽂고 시동 걸어야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호흡으로 열쇠를 팍 꽂아서 시동을 거셔야 돼. 코어를 여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온몸에 불이 쫙 들어오면서 전자기적인 어떤 그런 회로와 시스템이 가동을 하는 갑자기 반짝반짝. 네.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이해하시기 쉬워요. 전구불에 불 들어지고 네. 반짝반짝 켜지면서. 사실은 빛을 밝혀라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어떤 전자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이미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질 못할 뿐이지. 예, 전자기파가 사실 빛이잖아요. 예, 우리 몸도 사실 빛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렇게 해서 빛이 나면 이제 에너지장이 영역이 좀 이제 더 높아지거나 더 밝아지면서 또 영역도 더 생기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명상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부분,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너무 그런 학문하고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연관성이 많아요. 그래서 명상을 깊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물리학적인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신다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명상과 물리학을 짬뽕을 시켜가지고 이름을 그냥 지어볼까 했더니 갑자기 명리학이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좀 어울리진 않네요. 네. 진짜 엉뚱한 상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우리의 내면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 별을 바라보는 게. 그리고 명상하면서 우리의 인체, 내면을 바라보는 거는 우주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극과 극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거를 꼭 찾고 싶고 알고 싶은 그런 어떤 그런 욕망이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더 알고 싶고, 네. 그렇죠. 끝까지 네. 한번 알아보고 싶고.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런 마음과 비슷하지 않나요? 네, 과학자분들이 사실은 어떤 과학적인 이론을 탐구해나가는 과정, 우주를 이제 연구해가고 알아가는 과정이 명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고 네. 굉장히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죠. 방향성은 다르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서로 하나로 만나는 거죠. 만나요. 예, 그거를 이제 표현하자면 일종의 메비우스의 띠 같다는 거죠. 예, 실제로 우주가 메비우스의 우주처럼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예,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예. 근데 그렇게 연결점이 과연 무엇일까? 그때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물리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연구되는 분야가 블랙홀이죠. 블랙홀.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특이점. 예. 과연 그게 무엇일까?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런 특이점처럼 우리의 코어, 우리 인체 내에 존재하는 중심점이자 특이점이죠. 예. 둘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인류가 궁극적으로 탐구해야 될 어떤 최종 목적지는 그런 특이점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예, 자연계에서는 어떤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고, 예,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시공간을 구성한 어떤 차원에 대한 그런 개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로 좀 남아 있죠.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과 이제 의학의 어떤 정점, 의학의 발전의 정점도 결국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 과학의 발전이 결국 의학의 발전하고 지금 같이 가는 부분인데 그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동양의학의 대표라고 하시는 한의학에서도 굉장히 에너지적인 그런 관점이 고대로부터 존재를 했고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물리학 쪽에 훨씬 더 가까워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어떤 통증 치료나 어떤 그런 도수치료 같은 체형 교정하는 그런 치료들도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인체 에너지적인 현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구조와 에너지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임상에도 많이 쓰이고 있죠. 물리치료. 대표적으로 물리치료 같은 거는 뭐 뜨거운 열치료라든지 초음파 치료, 그 다음에 뭐 전기치료라든지 진동을 이용한 뭐 체충격파 치료, 뭐 여러 가지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런 자극을 줘서 하는 치료, 그게 물리치료거든요. 너무나 우리랑 가깝고 익숙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진단에 의해서도 진단적인 개념도 MRI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양자역학에서 물분자가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어떤 스핀이라고 하는 게 바뀐다고 하거든요. 어떤 그런 원자나 분자 단위 아니면 입자 단위에서 어떤 회전하는 어떤 스핀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 값이 변하는 거를 가지고 그거를 이미지화한 게 MRI 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진단과 치료에 이 양자역학적인 어떤 개념들이 다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고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개념에서 탄생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연속적인 것을 계속 작은 단위로 봤더니 이렇게 불연속적인 것을 쪼개서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과 인체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면 전혀 진짜 신봉사가 눈이 트이듯이 눈이 떠지듯이 정말 많은 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 많은 원리들이 그게 명상을 하면서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통찰력이 생기는 것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어요. 네. 예, 전혀 별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 결국에는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막 이런 부분들 예, 저희 시청자분들도 한번 재밌게 네. 예, 한번 탐구해 보시고 관심 가져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재밌고 즐겁게 어떤 명상도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물리학이나 이런 부분도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시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 네네. 생각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정확하게 이제 아시게 되시면서 치유할 부분들도 치유해 나가고 그렇죠. 치유하고도 네.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치유, 건강해지고, 그렇죠. 네. 치유라고 하는 거는 인체 에너지적인 현상이죠. 전기장, 뭐 자기장 네.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아직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떤 물리적인 에너지 장에 의한 그런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형태로 체험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의학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우리의 의식적인 작용을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 삶에서 어떤 원하는 목표한 걸 이루고자 하는 부분 예,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시크릿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려고 하는 예, 그런 붐이 많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예, 성공도 하고 싶고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네. 예, 건강하고 싶고 그렇죠. 예,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우주의 원리와 만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주식 그래프 한번 보여드렸죠. 재테크를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예, 물리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관심을 예, 가질 필요가 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통찰과 어떤 의식의 전환을 통해서 좀 더 행복해지고 네. 좀 더 부유해지고 좀 더 건강해지는 그런 삶을 예, 누리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평화로워지면은 저는 저절로 어떤 안 좋은 사건 사고나 그렇죠? 네. 범죄, 질병 이런 것들로부터도 많이 멀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네, 그게 막연한 게 아니라 네. 그것도 연구를 하고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엔 물리학과 만난다는 거고 네, 네. 어떤 에너지적인 그런 현상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바라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제가 실제로 명상 오래 해보면은 네. 그게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연하게 이해를 하실